고등학교 친구 동수가 죽었다. 동수가 죽다니. 갑작스런 친구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동수의 처가 보인다. 동수처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흐느끼듯 계속 울고 있다. 난 그런 동수처를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다. 향을 꽂고 동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나 빼고 한 팀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팀마저 가고 나니 어느덧 장례식장엔 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난 늦게 일 끝내고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늦긴 했다. 내가 밤 11시에 왔으니 종은호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시간이라 여겨졌다. 또한 동수의 장례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간 듯 싶었다. 난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동수처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텅 빈 장례식장에 동수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정말 일찍 떠난 동수 자식보다 남은 저 처가 더 안 돼 보였다. 그렇게 난 신발을 신고 동수처에게 짧은 목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동수처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말한다. 현서가 와줘서 고마워. 난 그 말을 듣고 동수처에게 다시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사실 동수처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동수처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닌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동수를 선택한 것이다. 사실 동수처가 내 첫사랑인지 죽은 동수도 30년 세월 동안 몰랐다. 오로지 나와 동수처만 평생 가지고 온 진실이고 비밀이었다. 첫사랑이었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였지만 우리는 당시에 사귀는 건 아니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동수를 만나 동수와 사귀고 동수와 결혼해버린 이 여자. 난 그때부터 그녀와 자연스레 멀어졌고 동수를 만나도 동수처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게 바로 30년 전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각자 보낸 우리 둘이 동수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이다. 살다가 가끔 동수로 인하여 잠시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 동수처가 날 보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렇게 난 장례식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혼자 된 그녀가 안 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자꾸만 걸렸다.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다녀왔고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수 장례식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받아보니 동수처다. 나보고 만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 난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고 우리는 만났다.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안색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녀는 아니라며 자기 술 한 잔 사주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술집으로 향했다. 룸에 앉은 우리 아가씨도 부르지 않은 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주를 마셨다. 그녀는 한 잔 두 잔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마셔댔고 금방 취기가 오른 듯 싶었다. 그러면서 약간은 혀가 꼬인 상태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기 참 얄밉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우습지 않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많이 원망했었냐고 말하는 그녀. 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솔직히 당시에 원망을 했지만 나도 그 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그 원망은 부질없어 보였다. 그래서 난 그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녀는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보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 나 좋아하지 않았냐며. 그런 너가 어떻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더군다나 자기가 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더 원망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그녀. 난 그녀에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고 말하니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울면서 그녀는 사실 살아가며 후회 또한 많이 했다고 하는 그녀. 그래서 난 무슨 후회를 했냐고 하니까 동수를 선택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와 결혼했으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동수와 살면서 낳지도 못하는 애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동수가 살면서 바람 또한 엄청 폈다고 하는 거다. 듣자 하니 동수는 무정자증이 있어서 동수 내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매번 서로 부부싸움하며 이혼은 안 하고 안 좋게 지낸 동수 부부이기에 동수는 나가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부 생활을 30년이나 해왔다는 동수처.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조문 오는 거 보고 이제야 정말 남편이 죽은 거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양주를 마시는 그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난 동수네 집을 알기에 동수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은 동수네 집으로 갔다. 동수네 집에 도착하여 동수처를 방에 눕히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동수처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본다.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이내 금방 이성을 찾고 동수처에게 가보겠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동수처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한다. 난 순간 발걸음을 멈춰섰는데 그때 동수처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안아버린다. 난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러냐며 이런 걸 동수가 알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하니까 동수처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은 남편이 뭘 알겠냐며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하자 나는 동수처에게 예전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제는 나도 가정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네. 그럼 한 번쯤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난 그녀에게 홀린 듯 동수네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난 너무나 불편했다. 죽은 동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듯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좋다며 매달리고 있는 그녀.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본다고 말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한다. 그렇게 난 동수네 집에서 나왔다.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건 오로지 동수처 생각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동수처가 생각이 났고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자꾸만 또 보고 싶었다. 급기야 난 만날 일 없겠다던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동수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수처가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또 동수네 집에서 동수처와 보낸 하루가 흘러갔다. 동수처는 나에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대뜸 말한다.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너에게 있어서 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자기가 내 첫 번째 마누라가 될 뻔한 여자 아니었냐며
그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제라도 날 자기 남편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혼을 종용하는 그녀. 정말이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고 그녀와 같이 재혼하여 살아야 되나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난 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말했다. 난 이혼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녀. 솔직히 나도 내 마음을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미망인이 된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할 정도로 살고 싶은 건지, 나도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에서 날 믿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걸렸다. 그걸 생각하니 그녀와 재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난 단칼에 정말이라며 너와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한다.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내가 너 장난감이냐면서 너가 심심할 때 찾는 그런 여자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난 동수네 집에서 나왔고 동수철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바뀐 동수처의 전화번호다. 나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도 한때 한순간 미망인이 되고 나니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탐냈던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긴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하길래 갑자기 미국은 왜 가냐고 물으니 이민 가기로 했다면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말한다. 그리곤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게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미망인이 된 그녀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그래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 및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은 갔다가 3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6개월 정도 만난 4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돌싱인 것도 알고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난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친구들 자식을 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관계가 되었고 돌싱인 것도 알고 나왔다고 하지만 왜 이혼을 하였는지 자식은 있는지 등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요 정도 마무리 짓고 제가 있었던 황당한 사연을 공유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전처가 내연남과 도망갈 생각으로 저 몰래 집도 팔고 결혼 예물 및 저희 부모님이 주신 귀금속도 팔았습니다. 그 밖에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저 몰래 팔거나 내연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면서 거의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서너 달은 회사 근처 모텔에서 달방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출로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머리가 멍해 있던 시절이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세도 가격 저렴하고 회사도 가까워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모텔 달방이었지만 방음도 잘 안 되고
매일 모텔촌에서 나와서 걸어오는 저를 보며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중에 있던 돈에 맞춰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였고 최근까지도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으로 제법 많은 수익을 내면서 80평이 넘는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집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영화방, 게임방, 일하는 서재방 등 나름 구역을 나눠서 꾸미려고 하다 보니 집이 제법 커졌습니다. 한동안 집을 꾸미고 관리하는 재미에 청소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한번 청소를 하려면 2~3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전부 다 청소기 돌리고 스팀 청소기도 돌리고 먼지 쌓인 데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우미 업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청소 및 빨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던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고 새로운 분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첫날인 만큼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눌 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도우미가 전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숨기고 나갔으며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는데 저희 집 새 도우미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 것인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서로 얼굴 보며 지내기 불편하니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고 업체에 연락할 테니 차비를 주면서 그냥 돌아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러 집에서 퇴짜를 여러 번 맞았다면서 요번에도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으니 한 번만 사정을 봐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알고 스타일도 잘 아니까 잘할 수 있다면서 집에 없는 듯이 불편하지 않게 할 테니 제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일단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차 한 잔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도 몇 번 당하고 장사도 한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빚도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잘 지내는 것 같다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인 취미방 하나 가지고 싶어 하더니 꿈을 이루었다면서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같이 지내며 집안일을 해주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와서 지내는 것이다 보니 도우미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우미분은 괜찮냐며 묻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처에게 눈꽃만큼의 미련도 없고 마음도 없기에 여자친구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당장 내보내라며 다른 분들은 다 돼도 전처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저희 집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숨에 달려왔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왔지만 초췌한 모습과 힘없는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나가라는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인 자기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의심사는 언행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처는 알았다면서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고 안 치우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던 사람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조용히 와서 치우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도 전처를 의식하는 듯 제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더 많아졌고 자고 가는 날이면 꼭 관계를 가지려 하였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실 화장실로 나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라며
신경을 안 쓰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지만 계속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여자친구와 전처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신경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전처를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전처가 저랑 다시 잘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저에게도 자주 당부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라면서 여자 눈에는 다 보인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저런 잔소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저렇게 싫어하니 전처를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전처 말대로 저를 잘 알다 보니까 음식이며 각종 정리까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특히 음식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얼마 만에 집밥을 먹는 건지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다 보니 최근 들어서 살도 조금 쪘습니다. 제가 라면, 계란 프라이 정도밖에 못해서 이혼 후에는 맨날 통조림 반찬 아니면 배달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생긴 후에 다시 집밥을 먹을 수 있나 기대를 하였지만 저도 더 음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달 음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를 내보내면 다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새로운 도우미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전부 설명드리고 가르쳐드려야 하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하늘은 깊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태양은 서서히 수평선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제주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이 내 피부를 스치고 파도가 요트의 선체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는 그 밤을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민서의 가벼운 초대가 이렇게 잊지 못할 밤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서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빛내는 사람이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1000가지의 비밀을 품은 듯한 미소로 그녀는 언제나 분위기의 중심이었다. 우리는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고 내 예상으로는 단순한 계획이었다. 해변, 와인, 끝없는 대화. 하지만 그녀가 요트를 가진 친구를 언급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친구는 바로 지환이었다. 키가 크고 완벽한 자세를 가진 그는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부두에서 만났을 때 그는 목에 얇은 체인이 살짝 드러나는 여유로운 흰색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깊은 갈색 눈동자는 내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읽어내는 듯했다. 내 작은 피난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으며 그의 말에는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나는 민서를 바라봤고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요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이었다. 광택이 나는 목재 디테일, 흠잡을 데 없는 흰색 가구,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이 공간은 완벽한 환상을 위한 무대였다. 지환은 우리를 상층 데크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과 신선한 과일로 준비된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가 와인잔을 따르며 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미소에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어떤 약속 같은 것이 느껴졌다. 늘 거리낌 없던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환, 이곳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법을 아시네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놀라게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나는 긴장한 듯 웃으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숨기려 했다. 민서는 그걸 눈치채고 내 어깨를 살짝 밀었다. 하나, 왜 이렇게 조용해? 와인 때문에 벌써 취한 건 아니겠지? 조용하지 않아. 나는 서둘러 대답하며 잔을 크게 한 모금 마셨다. 그냥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어. 풍경이 정말 멋지죠.
지환이 작게 중얼거리며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우리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민서의 모험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바다의 매혹적인 분위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지환은 흠잡을 데 없는 호스트였다. 그는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고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네오희 둘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지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마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진실한 우정을 찾는 건 드문 일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야, 지환. 우리는 자매 같아. 하지만 약간 더 혼란스럽지. 혼란이 좋지. 그가 우리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혼란 속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거든. 공기 중의 긴장감은 뚜렷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마치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 눈빛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실이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 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데크 끝에 놓인 작은 스피커로 다가갔다. 그가 틀기 시작한 음악은 부드러우면서도 감정을 가득 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게 만드는 멜로디였다. 그는 먼저 민서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다. 민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몇 초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앉아있으려는 핑계를 생각하기도 전에 민서가 나를 끌어당겼다. 하나, 너도 이 순간의 일부야. 널 빼놓을 순 없어. 난 춤을 잘 못 춘다니까. 내가 항의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어느새 우리 셋은 데크 한가운데에서 바다의 산들바람과 음악 소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지환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의 가까운 존재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민서는 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이 밤이 특별할 거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다. 모든 움직임과 모든 눈빛은 동시에 흥분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 박동이 귀에 울리는 동안 춤은 우리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다. 지환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은 내가 지금껏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달라. 너희와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야. 민서는 특유의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 셋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순간의 열기가 우리 셋을 감싸기 시작했고 와인은 모든 것을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바다 소리와 부드러운 멜로디는 바깥 세상을 차단한 듯 우리만이 존재하는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지환의 손길은 내 팔에 그리고 때로는 민서에게 닿으며 아주 섬세하게도 의도가 담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서는 늘 그렇듯 대담하게 지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행동은 나를 미소 짓게 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던 그녀였지만 이번엔 조금 더 특별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자석 같은 매력은 단순한 우정이나 평범한 밤 이상의 것이었다. 지환이 나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내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자였다.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미소,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도된 것처럼 보였고 모든 제스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듯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마치 내 허락을 기다리는 듯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민서가 부드럽게 웃으며 긴장을 깨트렸다. 하나, 넌 정말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 아마 그게 그가 널 좋아하는 이유일 거야. 그녀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지만 지환의 미소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음악은 더욱 느리고 낮은 속삭임 같은 멜로디로 바뀌었고 지환은 자연스럽게 우리 둘 사이에 섰다. 그의 행동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고
마치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번갈아 가며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 표정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나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이 상황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 알지? 그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말보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또 한 번 웃었지만 이번엔 그녀의 웃음은 더 낮고 공모하듯 들렸다. 어쩌면 우리가 더 쉽게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몰라.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순간 바람이 잠시 세게 불었고 나는 피부에 한기를 느꼈지만 그것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분위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고 그 순간에 모든 초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내 코앞에서 그의 존재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도 놀라움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지화는 살짝 물러섰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가볍게 스치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다르지만 똑같이 강렬했다. 마치 그는 우리 각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는 지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나는 우리 셋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경계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와인, 바다, 음악.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연결이었다. 지화는 양손으로 우리의 손을 각각 잡고 더 가까이 이끌며 말했다. 이런 밤을 보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아서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듯했다. 민서는 나에게 말장난처럼 보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누가 밤이 끝났다고 했어? 그녀는 항상 내가 존경해왔던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지환의 손길, 내 옆에 있는 민서의 존재, 그리고 이 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요트의 불빛은 물 위에서 춤추듯 반짝였고 바다 소리는 우리를 감싸며 그 순간을 지키는 듯 했다. 민서는 지환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리가 더 이상 세 명의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우리 셋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 후에 몇 분은 감각의 소용돌이였다. 지환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민서의 부드러운 웃음은 모든 순간을 채웠다. 나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순간을 살아가고 싶었다. 매 초를 흡수하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밤은 계속되었고 단순히 바닷가에서의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변모했다. 지환은 사람을 읽는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민서는 그녀의 대담함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있었다. 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치는 느낌은 아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다. 와인은 모두 비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사이의 열기는 어떤 술보다도 강렬했다. 민서의 웃음소리, 지환의 평온한 미소, 그리고 나의 가벼운 한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모든 터치와 눈빛에는 서로만 아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바다는 그 비밀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지환은 우리를 요트 앞쪽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고 달빛이 마치 자연스러운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수평선을 보라고 말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욕망만이 아니라 어떤 취약함도 담겨 있었다. 뭘 느껴야 하는데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광활함, 자유, 바다, 달, 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는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환을 보았다. 그는 평화롭고도 매혹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와인의 영향일지도, 혹은 그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연결이 단순한 재미나 모험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무언가였다. 지환은 약간 물러서더니 우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약간의 애수를 띠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건 특별해요. 내일이 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민서는 그 밤 처음으로 침묵했다. 그녀도 모든 것을 곱씹고 있는 듯 보였다. 늘 대담했던 그녀조차 그가 말한 깊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목이 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 침묵은 예상치 못한 소리에 의해 깨어졌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고 검은 구름이 달빛을 삼키기 시작했다. 돌아가야겠어요, 지환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실용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우리를 요트 내부로 안내했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으로 바깥의 어두운 날씨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폭풍이 가까워질수록 그 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민서와 나는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고 있었다. 지환은 조종석에서 장비를 조정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 감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했다. 우리가 공유한 강렬한 연결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불확실함이라는 새로운 층이 더해졌다. 폭풍은 빠르게 몰아쳤고 요트는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밤의 흥분은 긴장된 침묵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환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폭풍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는 우리 옆에 앉았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별빛 아래 춤을 추던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서로에게 연결된 새 영혼이었다. 바다가 이 순간을 우리에게만 남기려는 듯했다.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지환은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 밤이 잊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우주가 약간의 드라마를 더한 것 같네요.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공기의 무거움을 깨뜨렸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멀리 제주도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하늘을 채운 분홍빛과 주황빛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지환은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양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만큼 이 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지환, 우리가 이런 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잊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하나, 이런 밤은 다시 없을 거라는 거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마 그래서 더 특별한 거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시간이 흘러도 그 밤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바다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